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8번째 작품인 홍정유 작가의 동유가라는 기행가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동별곡 다들 아시죠? 정철 작가의 관동 지역을 유람하면서 쓴 기행가사. 그 기행가사처럼 금강산이 등장하는데 그 금강산을 보고 나서 그 견문과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포인트인 작품이고요. 또한 일기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점이 이 작품의 정말 중요한 점인데 그 부분,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지금 19, 29 읽어봤더니 철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부분 역시나 전략되어 있고요. 철원부터 스타트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철원 출발지다. 우리가 수록된 부분에서 출발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리 오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철원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간 이동. 그리고 이따금 살펴보니라고 하니까 우리 뒤에 이제 시선 어떤 시선의 대상인지를 나오게 될 텐데 그 시선이 산수, 자연이 아주 첩첩하다라고 하는 자연 그리고 인간은 드문다라고 하는 자연의 풍경하고 인가의 이 풍경하고 대조적인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연은 빼곡하게 첩첩산중인데요. 인간은 뜨문뜨문 있대요. 그 마을 풍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겨리로 밭을 갈고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 토질, 이 밭의 특징, 지형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자갈밭이 단단해서 땅이 굉장히 잘 안 파지겠죠. 그래서요 그냥 결이가 아니라 쌍결이라고 하는 쌍 두 개의 쟁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소 한 마리로 감당이 못해요. 왜요? 너무 딱딱하고 단단해서 지형질이 나왔고요. 그 쟁기가 이 두 마리의 소가 싹 쌍으로 이렇게 밭을 간다라고 하는 이 농사하는 농사 짓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농사 짓는 모습을 이 화자는 관찰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농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관찰하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막에 기름 없어 관솔로 불 밝혔는데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 기름이 없어요. 관솔이라고 하는 우리 소리 소나무소.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 낙엽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소나무가 갈색으로 변한 거, 그 솔잎을 따가지고 요렇게 불을 밝혔는데 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밝혀서요. 방구석에 흙을 발라서 굴뚝처럼 이렇게 만들고 아래에다가 아궁이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방에 불을 피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안에 불 피우는 모습. 즉 아궁이 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부엌에서 막 아궁이 떼는 거 우리 막 옛날 드라마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불을 밝히는 아궁이 떼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형식적인 특징 정리하고 화면 넘어갈게요. 우선 공간의 이동 시선 나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수는 첩첩한데 인간은 뜨문뜨문합니다. 그래서 그 풍경 제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냥 관찰하면서 그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흙을 발라서 국뚝처럼 지규법 만든다. 아래에다가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영탄. 빼앗듯 역시나 지규 쓰진 않을게요.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방 안에 불을 피우는 모습을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갯벌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싸서 채마밭 둘러마가 울타리 삼았고 라고 얘기해요. 우선 갯벌들 식물이에요. 버들같이. 그 식물을 베어다가요. 바자처럼 엮어짜서 라고 하는데 바자는 이제 갈대로 만든 이제 하나의 울타리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처럼 엮어짜서요. 채마밭, 채마가 우리 나물 사투리인데 여기에서는 채소밭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채소밭을 둘러막아서 울타리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채소밭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갯벌들의 모습 마치 울타리 같다라고 풍경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밭의 풍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성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심 대상 뭔 것 같아요? 어떤 집이요? 네, 좋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집이요. 좋습니다. 여기 넉넉하게 사는 집을 또 비유하고 있는데 위치 먼저 볼게요. 시내예요. 읍내예요. 역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버스 정류장 아니면 지하철역, 역세권 그런 느낌인데 역점에서 말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지다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푸른 돌이겠죠? 푸른 암석입니다. 너와 쪽으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와 있죠? 기와와 너와 그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다. 지붕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 청기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치는데 여기에서는 역시나 지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넉넉한 하게 사는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넉넉한 집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모습 제시라고 할게요. 근데 뭐 이렇게 지붕이 틈 속으로 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콘크리트 뭐 아파트 철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하늘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붕에 허술함이 살짝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넉넉한 집이라도 해도요, 이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은 조금 허름하고 낡은 시골 동네에 있다 보니까 넉넉하게 사는 집도 약간의 조금 틈이 있나 봐요. 계속 가볼게요. 아주 깊은 두메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제시됐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앞에서 우리 철원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 공간이 어느 마을이냐, 어느 공간이냐라는 것은 사실상 다이렉트로 명시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명시됐죠. 아주 깊은 두메산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간의 이동은 한쪽에 메모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간의 이동. 첫 번째 스타트 공간은 어디요? 네, 좋습니다. 철원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두메산골.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네모칸 쳐서 표시 좀 할게요. 2번이라고. 여러분은 철원에 1번 쳐도 됩니다. 네, 두메산골. 네, 풍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공간을 기준점으로 각각 어떠한 풍경인지 무엇을 화자가 하고 있는지가 물어볼 수 있는 시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기준으로 좀 나눠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두메산골은 풍속이 되게 수수하대요. 특징 나왔고요. 세간살이 살림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특히나 여기 중요하죠.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별표.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집이 어떻게 생겼고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는 객관적인 제시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인식, 화자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열악해 보이네, 가난해 보이네, 허름해 보이네 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왜요? 세간살이 집 꾸밈이 좀 화려하지 않고 열악하니까요. 그런 지금 느낀 점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뒤에 이어서 나갈 건데 그 전에 형식성의 특징 역시나 정리해 볼게요. 예법을 배우다가 바자처럼 지규법, 그리고 둘러마가 울타리로 삼았고 얇은 청석, 여기 청석 안에 색채 이미지 들어간 거 맞습니다.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지붕을 덮었고 하늘이 비친다. 그리고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해서 계속 다로 끝나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딱히 특별한 표현법 없고요. 넘어갈게요. 디귿. 초사일 저녁 때에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여 장호곡에 넘어갈 때 길은 굽이지고 돌사다리 험하여서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 비탈이라는데 한 곡에 넘어서니 또 한 곡에 높구나. 우선 너무 헉헉거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보여져요. 고개를 넘을 때 굉장히 빡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보이나요? 그 곡이 어디래요? 먼저 장소 체크하고 갑시다. 네, 3번 보이나요? 장호곡에 네모칸 3번. 그래서 우측에도 계속 이어서 쓸게요. 두매산골 이어서 3번. 우리 장호고개로 넘어갑니다. 우리 장호고개의 특징 정리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우리 디귿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초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하루로부터 4일을 얘기해요. 그러니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 1일부터 4일, 1일 시작해서 4일까지니까 지금 구체적인 시간인 거죠. 4일. 자, 저녁 때 시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날짜뿐만 아니라 먹구름이 끼기에 라고 하는 거, 어머 세상에. 날씨까지 있어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먼저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왜 일기장이 끄적끄적하면 2025년 3월 25일 날씨 맑음, 날씨 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림 일기 위에 바로 쓰는 날짜, 시간, 그리고 날씨까지 전형적인 일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 꺽쇠 표시하시고요. 별표. 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일기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 기행가사라고 하는 갈래틀 안에서 일기 형식을 끌어온 거예요. 우리 왜 현대시 중에서도 편지 형식을 끌어온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차용을 합니다. 우선 또 계속 이어서 나가볼 건데 이 일기 형식을 차용한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네, 구체적 날짜, 시간, 날씨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 형식을 차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면 일제히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같이죠. 일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가는 것은 일제히 출발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홀로 간다. 뭐 단독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일제히 출발을 한대요. 장호곡에 넘어갈 때 길은 굽어지고 돌사다리 험하여서 특징 나오죠. 굉장히 굽이져요. 길이 험해요. 돌사다리 험해요. 언덕이 가팔라요. 그래서 보니비탈이라고 하는 말로 장호곡의 다른 말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뭐 도깨비 고개 뭐 이런 별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붙잖아요. 네, 꼴가닥 고개 뭐 이런 식으로 명명 칙칭이 붙여드는데 너무너무 비탈길, 가팔라서 보니비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대요. 그만큼 비탈길 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개가 높다라고 하는 우리 장호고개의 험준함, 높고 가파름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특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큰 가운데 큰 내가 있고 내천이요. 수십여 간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김성이고 저편은 회양이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지금 여기는 중심이 뭐냐면요, 이 고개로 위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그 큰 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큰 내. 얘가 중심이고요. 그 중심을 두고 수십여간 다리를 놓았다라고 하는 다리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선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김성, 저쪽은 회양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이 나오네요. 당연히 뭐 구체적 실제 지명 괜찮고요. 답 맞게 해주셔야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풍경,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얘기가 지금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법 이어서 정리할게요. 자, 일기형식 차용도 표현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길은 굽어지고 험하여서 가팔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한 곡에 넘어서니 또 한 곡에 높구나. 영탄까지 마무리. 자, 그리고 이쪽은 김성이고 저편은 회양이네 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인 대구법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장우국의 검준함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리을 가볼게요. 리을.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 메어두고 장마의 달이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준다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류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류를 지금 시선에 두고 있고요. 또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돛이 없는 그냥 약간 나무로만 묶은 그런 낮은 배를 얘기하는데 그 배를 메어놓고 장마의 다리가 떠내려가면요. 행인을 건네준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화자가 지어낸 게 아니라 들은 얘기죠. 그래서 화자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해주시면 맞습니다. 화자의 주관 아니고요. 들었던 얘기, 관찰 대상 아니고요. 그래서 기호로 밑줄 칠 때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장소 어디요? 철원 갔다, 두매산골 갔다, 장호국 이렇게 험준하다까지 봤습니다. 중략 이후 가볼 건데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지 어디요? 금강산.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북한에 있는 그 금강산을 유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큰 폭포는요,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동글뱅이 4번. 이때 큰 폭포는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산 폭포고요. 써줄게요. 금강산 폭포. 화자 어디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맞은편의 바위에 늘어앉아 삼천척 떨어지는 물 건너다 바라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자는 위치 어디요? 네, 맞습니다. 맞은편, 건너편에 화자는 이 폭포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위치. 우리 왜 폭포랑 같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으면 얘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감상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건너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나란히 있다. 맞은편에 있다. 화자의 구체적인 공간 물어볼 수 있으니, 위치 물어볼 수 있으니 이런 것들 따져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바위에 늘어앉아 삼천척 떨어지는 물 건너다 봅니다. 자, 그러니까 3,000번이나 이렇게 그 무게로 요렇게 떨어진대요. 어머 세상에. 자, 우리 팔척 귀신 들어봤죠? 팔척 귀신. 할 때 그 크기를 재는 척 담인데요. 이 3,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버해서 표현을 하는 굉장히 엄청난 물이겠죠. 아무튼 이 폭포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건너다 바라보니 시선 들고 있고요.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석벽 100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있대요. 원관념 찾아볼게요. 석벽 100여 길이겠죠, 여러분? 돌벽이요. 그러니까 바위벽이죠. 바위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길, 석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좋습니다. 정리하고 우리 표현법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호곡에 끊고 중략 이후부터는요. 금강산 폭포로 넘어갑니다. 금강산 폭포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물 관찰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표현법 정리할게요. 자, 우선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 메어두고 장마 떠내려가면 건네준다. 들은 이야기를 인용해서 제시한다. 괜찮죠?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삼천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과장 오버해서 얘기하네요. 하강적 이미지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건너다 바라보고 자 여기에서 철험을 통해서 직유표현법 사용하고 있는데 원관념 다시 한번 쓸게요. 석벽, 원관념, 병풍, 보조관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폭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심상이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폭포 모습 묘사하고 있다. 폭포 모습 묘사 비유 하며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상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 묘사하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병풍 같아요. 허리가 꺾인 곳이 막 물길이 되어 있는데 막 시원시원하게 삼천척이 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화자의 태도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자연 풍경을 싫어한다, 예찬한다? 예찬한다, 그쵸? 자연 풍경을 예찬하고 있는 장면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금강산 폭포 뒤에 어떤 자연을 보는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 온 후에 성난폭포 몇 층을 보태어서 흰 비단 들이우고 옥기둥 세운 듯이 은하수가 구비가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밑 깊은 못에 담아 부어찌를 때 안개 피어오르면서 흰눈 날이니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여기 A 부분은 금강산 폭포의 장관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죠. 계속 띄어서 가볼게요. 우선 요 폭포 중심. 근데 이 폭포가 비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적 특징 같이 결합하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비 온 뒤 성난 폭포래요. 표현법 바로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성났대요. 무슨 표현법이요? 폭포가 빡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감정 단어 나왔네요. 의인법. 그래서 의인법을 통해서 역동적인 이미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되고요. 흰 비단을 들이우고 라고 하는 거, 흰 비단도 동그라미. 진짜 갑자기 폭포에서 흰색 비단이 튀어나올 리 없죠. 원관념 뭐요? 네, 흰색 물줄기의 폭포를 얘기합니다. 폭포 물을 저렇게 핀 비단으로 표현하고요. 옥기둥 세우듯이 여기서도 비유적인 표현. 자, 그래서 직유. 그리고 은유, 비유적인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드리웠다. 은하수 한 구비도요 똑같죠. 폭포물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폭포가 이렇게 꺾어질 때 은하수 한 구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비유 표현법. 네,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밑 깊은 곳에 담아 부어 찌을 때에라고 얘기하는 것. 즉 이렇게 폭포가 내리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 눈 동그라미 아마 폭포의 물보라일 거예요. 물 튀기는 모습을 저렇게 흰 눈이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다 라고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뭐요? 우리 폭포, 금강산 폭포가 내리는 모습을 이미 썼으면 뭐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금강산 폭포가 내리는 장면을, 내리는 모습을 비유.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면서 제시하는 거. 이게 다시 한번요. 자연을 뭐 하는 거? 금강산 폭포를 뭐 하는 거요? 예찬하는 태도다. 너무너무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제일 장관 여기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나 화자의
객관적 태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이죠. 즉 감상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내용 한꺼번에 정리했고요. 뭐 흰색, 여러분, 뭐 흰눈 이런 거 색채 이미지는 따로 체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강산 폭포가 끝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지우개가 네. 글이 조금 길죠? 네, 전문은 원래 더 길어요, 여러분. 네. 미음부터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 부분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먼저 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여태까지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여태까지 금강산 폭포에 있었죠. 그래서 금강산 폭포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어디로요? 그 공간의 이동 나와서 금강문이라고 하는 공간에 내려왔습니다. 4번에 이어서 5번 달아줄게요. 공간 이동. 그래서 금강문에 도로 내려왔어요. 남여 필수단어입니다, 여러분. 고전시가 필수단요. 남자 여자 아니에요. 남녀를 탔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이동수단 중에 가마입니다. 필수어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마, 높은 신분이 타요? 낮은 신분이 타요? 높은 신분들이 타죠. 그러니 화자가 남여를 탔다라고 하는 건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마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한다.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또 이동을 합니다. 금강문에서 절로 또 이동을 하네요. 절에 왔어요. 점식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길래 만물초 여기에서 핵심 장소인데요. 별표 한 번만 치시고 이 만물초가 금강산에 있는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관악산 알고 계시나요? 네, 관악산 정상의 연주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뭐 아니면 인증샷 남기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금강산의 만물초라고 하는 그 바위산, 봉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예쁘다, 막 오색으로 막 빛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떻게 가는 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주목해야 되겠죠. 가볼게요. 그 유명한 바위산, 관물초 가는 길이요. 온정, 따뜻한 우물을 지난다길래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습니다. 먼저 끊고요. 자, 절에서요. 또 이동해요. 또 이동하는 거 보이나요? 예, 극락고개 넘어서서요. 7번. 그리고 오리 남짓 가니 주막집 갑니다. 8번.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달아 이어서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폭포, 금강문, 에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밥 먹어요. 그리고 극락곡에 가요. 왜 극락곡에 가냐면 우리 만물초 가려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 될 겁니다. 수록 부분은요. 주막집 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어서 볼게요. 극락곡에 넘어서서 오리 남짓 가니 우리 리는 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는 거리 단위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단위겠죠. 구체적 거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 시험 문제 페이크 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죠? 공간이요. 왜냐하면 기행가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서 어디 가는 위치가 오리예요? 네, 극락고개에서 주막집 가는 거리. 헷갈릴까봐 번호로 또 쓸게요. 극락고개에서 주막집으로 가는 그 거리가 오리 남짓 간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네, 구체적인 거리, 구체적인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곁에 우물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우물집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듯이 우물 다들 뭐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물이 차 있는 이 우물인데 이 우물을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으면 빗물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굉장히 물이 더러워지겠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우리 우물집, 지붕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지붕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 지붕이 빗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겠죠? 자, 아무튼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을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아탕이 놓여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물에 상아탕이 놓여있다 라고 해서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화자의 태도 좀 보세요. 문 열고 구경한대. 친구 집인가요, 여기? 본인 집인가요?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주막집, 우물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화자의 성격을 또 OX 판단했을 때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화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맞나요? 네, 맞을 수 있죠. 화자는 호기심이 많다.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괜찮죠? 네. 그래서 화자의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알 수 있다. 요렇게 선택지 구성해도 괜찮습니다. 우물집, 뭐 자기가 열어가지고 상아탕이 놓여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두 군데 똑같이 넓적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어떻게 해요? 우물 안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제시. 얘도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하고 정리할게요. 한참을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타고 점심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을 지난다길래 쭉쭉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형식적인 특징보다는 전체적인 구체적 전개 방법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막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1, 2, 3번은 좀 텀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장소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신의 견해나 주관적 인식 얘기하고 비유적인 표현 나오는데 여기서는 쭉쭉쭉쭉 단칼에 팍 가요. 그러니 여기는 공간의 이동이 굉장히 호흡이 빠릅니다. 그렇죠? 공간의 이동에 빠른 속도감 있게 제시한다. 이런 것들을 빠른 호흡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좀 피곤한 나머지 혀가 조금 말리는데 네, 똑바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우선 계속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속도감 있게 제시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선 좀 호흡이 빨라졌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의 정의 우물정자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우물집에 지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 하다하네 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는 온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서 머물고 21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였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도 날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죠. 그쵸? 날씨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화자의 현재 공간이요. 앞에서 나왔던 주막집이요. 21일 조반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1일 조반 후에 아침 식사 후에 조식 먹을 때의 조. 그 다음에 날 흐리고 안개가 덮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도 꺽쇠 표시. 별표. 네, 요거는 우리 찾아 쓰시오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여기를 찾아 쓰시는데 아까 뭐요? 네, 우리 초사일하고 같이 어떻게 일기 형식을 차용한 부분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 날짜 나왔죠? 시간 나왔죠? 날씨 나왔죠?
아까 얘기한 2025년 3월 25일 날씨, 흐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 일기원식을 차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객관식에서 여기서부터도 뭐 제시된다면 당연히 맞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도 날씨가 제시되니까요. 되겠죠? 계속 가봅시다.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목적이 나와요. 만물초 구경 가려고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해줘야 되는데 계속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붙들고요. 만류를 해요. 어머, 우리 만물초 구경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만류하네요. 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물 좀 체크할게요. 지로승, 주막 주인,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때 이 지로승의 이 로가 길로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 안내 해주는 승려 키워드만 쓸게요. 스님. 그래서 그 스님이 그리고 주막 주인이 여기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붙들고요 태도 중요한다고 했어요. 만류를 합니다. 별표 태도 만류하는 태도. 왜 만류하는지 좀 볼게요.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요라고 얘기하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왕복 70리 구체적 거리가 제시됩니다. 근데 정말 맞겠죠?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보기가 쉽다, 어렵다? 바위산 보기 어렵다. 그쵸? 요걸로 알 수 있네요. 보기 어려움. 가치가 조금 있는 만물초네요. 자, 그러니 여기서는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큰 따옴표 할게요.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이겠죠. 그래서 앞 글자 지이즈가 얘기하시는 부분이 큰 따옴표 열려요.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요?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 그럼 화자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인데 그러니 신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표현법도 자, 물빛은 흐릿하다 시각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촉각 날씨 상황 구체적으로 제시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인용 표현법 우리 그래서 먼저 썼습니다.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 데부터 뒤에 이어서 나갈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시고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쳐 분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밑만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라고 만류를 하네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먼저 닫아줄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 인용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니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겨우 못 본대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도 볼까 말까인데 지금 현재 뭐예요? 보슬비 내리죠. 현재 날씨죠. 지쳐 코앞을 분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상 악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는 길도 굉장히 험준할 거예요. 험준함을 예고하죠.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야? 만물초 구경하려고 하는데 만물초 구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경 못할 것이라 예상.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이 놀러와서 남산타워 놀러 갈래 이렇게 했는데 남산타워 위에 안개만 자욱하면 서울야경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힘들게 갈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다른 데 갈래? 이렇게 선택지를 제시한 거죠. 고집이 세면 나 안개라도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겠지만 일행들은 들어보니 뭐라고 합니까?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하여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니 뭐예요? 이 만류하는 것을 저항, 거부하나요? 수용하나요?
수용하죠. 그쵸? 자, 그러니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옳다고 여긴다. 그 만류하는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능하고 있어요. 맞다, 맞다. 동의하고 있어요. 저항, 반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화자는 혼자 있지 않아요. 일행들하고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쉬운 거지. 다시 오자라고 하는 아쉬움이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 행장을 다시 차려 즉 짐을 꾸려서 총석으로 향할 때 목적지 바뀌었어요. 금강산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뭐 표현법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용 표현법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행들도 옳다한다, 일행들의 의견 나온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외선을 작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노래 아시죠? 노래 모르시나?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하는 금강산. 네, 봉우리를 얘기하고요. 눈앞에 또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내외산 작별하니까 뚜렷한 요 경치 제시하면서 마무리.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8번 수록된 부분의 마지막은 주막에서 지로승과 주막 주인과의 그런 만류의 말을 듣고 그래 다음에 가자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공간의 각각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작품은 일기 형식을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금강산 유랑 경험을 노래한 국문가사고 날짜별 여정, 경유지, 견문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렇게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기기행가사는 서정성, 유교적 이념이 탈색된 반면에 여행 중의 행위, 사건 자세하게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등의 여행 경험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전기기행 가사가 우리 뒤에 관동별고 정철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막 뭐만 하면 네, 막 호연지기부터 시작해서 연군지정, 우국지정 막 나오고 막 선정이 된 포부 이런 감정, 그리고 막 임금님 사랑해요 이렇게 막 쫙 나오잖아요. 후기 가사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다.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진짜 찐 여행기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정리입니다. 주제는 유람 경험하고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금강산이 중심으로 여행의 동기, 여정, 경험, 마지막에 감회까지 이렇게 3단 구성으로 크게 있는 서사본사 결사의 기행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 화자의 견해, 주관적인 견해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해 드릴 거는 우리 중간에 인용이 나왔다. 네, 지로승과 주막주인의 만류, 인용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다음을 기약했다.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기상 악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일기 형식 차용 중심으로 또 복습을 해주시면 아마 요 동유가 작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